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파트 9, 낙찰 잘 받으셨어요?입니다. 벌써 파트 9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앞에 폐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폐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매각기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각기일 날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3강 매각기일에 이루어지는 일. 매각기일이라고 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기는 날짜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하러 모이는 날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낙찰과 유찰만 확인하는 날입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신건일 때 제1회 매각기일이 열립니다. 이때는 감정가와 최저가의 가격이 동일하지요. 그래서 보통 가격 시세 변동이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입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실익이 없잖아요. 보통 입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어떻게든 낙찰이 되어야지만 결과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최저가를 많이 낮춰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감률을 20%에서 30% 저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 2억에 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면 30% 저감이 되면 최저가가 1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보통 1, 2천 이런 게 아니라 가격 단위가 엄청 크죠. 그래서 최저가가 이렇게 한번 30%까지 저감이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에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한 번 더 30% 저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가가 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저가가 9,800만 원, 감정가 2억인 물건이 최저가가 9,8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경매인들이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회 유찰된 물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죠. 2회 유찰까지 돼서 거의 절반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첫 번째는 인수할 권리가 있는 것. 그래서 인수할 금액이 있어서 계속 유찰을 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물건 자체가 가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 계속 유찰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유찰을 시킬까요? 법원에서는 한번 유찰할 때마다 검토를 합니다. 여기 최저가 금액이 경매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을 때도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남느냐를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앞에 채권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 실제로 이 경매 신청자는 남는 금액이 없다, 배당을 받아가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을 경매를 진행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자한테 물어봅니다. 경매 신청자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물건이 계속 유찰을 해서 절반 가격까지 왔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혹시 네가 이 부동산을 매수해 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고민을 하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차후에 가격이 변동이 있고 올라가면 그때라도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 회수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부동산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세요. 그 대신에 최저가를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최저가는 낙찰이 돼도 실익이 없으니 얘를 얼마까지 올려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최저가 금액으로 진행했을 때 채권자가 나는 이 부동산 싫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낙찰이 돼도 회수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무잉여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경매 취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나 한 번 더 진행을 할래요. 그 대신에 최저가 금액을 높여주세요 라고 해서 채권자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까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억인데 최저가가 1억 4천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최저가 매수를 1억 9천까지 올리고 싶어.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이 물건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고란에 이렇게 적습니다. 압류 채권자로부터 금 얼마의 매수 신청이 있고 보증금 납부하였음. 이렇게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이렇게 비고란에 압류 채권자로부터 금 1억 9천만 원의 매수 신청이 있고 보증금 납부하였음 이라고 적어줍니다. 경매가 처음에 진행될 때는 이 문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유찰이 되면서 채권자 매수 신청이 있은 다음에 이게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 입찰하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매로 진행된 물건을 입찰할 때 우리는 최저가가 1억 4천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각 물건 명세서에 1억 9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입찰하는 사람은 1억 9천 미만으로 쓴 사람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최저가가
결과가 바뀐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입찰하려고 하게 되면 1억 9천 이상을 써야지만 낙찰이 되고 그 이하로 쓰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된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법정에 가서 보게 되면은 집행관이 경매 사건마다 해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차순위 매수 신청할 사람 있으면 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물건은 사람들이 나가고 어떤 물건은 나가지 않아요. 공통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선택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를 정하는데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법원에서는 경매 물건은 무조건 낙찰이 돼야 결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1등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를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장을 또 펼쳐서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해서 다시 경매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니까 무조건 경매 물건에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차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차순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순위가 있다 그러면 1등이 대금 미납을 하면 그 사람 말고 2등이었던 차순위였던 사람이 1등의 자격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경매 물건에 차순위 매수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한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순위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어떤 물건은 차순위 매수 신청할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반면 어떤 물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차순위 매수 신청할 사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법정에 이렇게 가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물건마다 차순위 매수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청은 1등이 미납하면 내가 1등을 하겠다. 이 의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격은 금액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2회 매각기일이고 감정가가 2억인데 최저가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입찰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세가 1억 9천이어서 이것보다 2천만 원 싼 확정 수익을 2천만 원 하고 비용이라 빼고 나서 1천만 원 조금 더 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입찰가를 1억 7천만 원에 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개찰 결과 3명이 입찰을 한 거예요. 그중에 1등은 1억 8천이 되었고 2등은 1억 7,500, 3등은 1억 7천. 제가 들어간 거는 3등으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그랬을 때 내가 이 물건이 정말 아쉬워. 이 물건 너무 애착이 가고 꼭 낙찰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손 들고 나가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억 7천을 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은 1억 7천5백을 썼고 내가 1억 7천을 썼잖아요. 그럼 일단 두 사람 중에서 높게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청이 되는 겁니다. 1등의 가격이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최저가 보증금 1,400만 원을 빼게 되면 1억 5천6백이 나옵니다. 1억 5천6백만 원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왜 이런 과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1등이 미납하면요. 그 미납한 금액은 배당재단에 몰수가 돼서 배당을 주는데 나눠줍니다. 결국에는 그 차순위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돼서 진행한다고 해도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는 2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1등이 미납했을 때 2등이 납부하고 곧바로 경매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2등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1등이 납부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1등이 미납을 했든 아니면 납부를 했든 이 상황이 결정될 때까지 보증금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낙찰된 날짜 이후 14일 동안 과정이 있고 대금 납부 기한 한 달을 더 주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가 보증금이 묶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보통은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대부분은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이 미납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쩌면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러면은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꼭 이 물건이 정말 내가 꼭 갖고 싶다 이럴 때는 차순위 매수 신청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지분 매각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분 매각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집이 부부 공동 명의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반반씩 2분의 1씩 이 집에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업하다가 이 지분 있는 거를 저당을 잡혀서 경매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반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권한이 남편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한꺼번에 같이 협의하에 매도하거나 해야 되는데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한쪽 지분만 경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 매각 자체는 특수물건이거든요. 대출도 나오지 않고 실제로 이 물건을 팔려고 하게 되면 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준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쓰진 않고요. 1회에 한해서 법원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행사는 미리 사전에 접수할 수도 있고요. 사전에 접수가 안 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는 그때 우선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한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낙찰이 됐더라도 이렇게 나 우선 매수 청구 신청할래요 라고 나오게 되면 제 낙찰된 거가 그 사람한테로 지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에 참여할 때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경매 법정에서 이제 감정가 2억의 물건, 한 번 유찰이 된 물건을 제가 입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건을 딱 입찰을 했더니 2명이 들어간 거예요. 1등은 1억 5천을 썼고 2등은 1억 3천9백을 쓴 거예요. 봤더니 나는 낙찰이 되고 2등은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무효 처리가 된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최저가보다 낮게 썼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2명이 입찰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데 옥션원에서 그 실시간 모의 결과를 보잖아요. 그때는 이 무효 처리된 거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서 단독 낙찰된 걸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생각이 듭니다. 낙찰이 됐을 때 최저가가 1억 4천인데 왜 1억 5천을 썼을까? 1,000만 원이나 손해봤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 이 물건 괜찮은데 아무도 안 들어왔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나? 하자가 있나? 이런 걱정이 실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현장 조사하지 않고 받았다 그러면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아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가보다 높게 썼다라는 수익을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도 찝찝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시세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곧바로 재임장을 해야 됩니다. 혹시 현장 확인을 안 했는데 현장에 문제가 있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 낙찰이 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찰할 때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50%까지 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경쟁하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70% 언더에서 싹 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최저가에 살짝 올려서 그렇게 입찰한 경우는 의도적인 입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못된 입찰이 될 거예요. 만약에 단독 낙찰이 됐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권리 분석상 인수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세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한번 다녀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낙찰됐는데 단독 낙찰이다 그러면 집으로 가시지 말고 현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까지 확인했는데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쵸? 저도 실은 이런 단독 낙찰을 받아본 경험이 손으로 꼽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물건을 단독 낙찰을 받았을 때 항상 조금 더 높게 썼던 것 같습니다. 높게 쓰고 나면 이렇게 1,000만 원 차이가 나고 500만 원 차이 나고 700만 원 차이 나는 이 금액들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등과의 가격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등과의 가격 차이가 작으면 되게 잘 받았다고 위안을 받고 이 2등하고 가격이 벌어지면 내가 너무 고가 낙찰됐다라고 실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실제로 우리가 낙찰받는 물건은
전에 미리 가격 조사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금액 자체로도 수익이 난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2등야구의 가격을 가지고 내가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최저가에 넣기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 우리가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서 단독으로 받아도 2등과의 차이가 있어도 담담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가 낙찰받은 거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그동안에 경매 얘기를 하면서 법에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민사집행법에 따른다라는 말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제 벌써 낙찰이 되었으니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구나 라고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 지금 얘기한 차순위 매수 신고, 그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채권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이런 부분들은 비고란에 적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정말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공란이면 안전한 거,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용 확인 후 입찰해야 되는 거, 만약에 내용 확인 후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을 해서 잘못 낙찰 받았다고 해도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고란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너무 중요하고, 매각하는 입찰 기일 때에도 이때도 꼭 매각물건 명세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입찰한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23강에서는 제가 과제를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낙찰을 잘못 받았다면, 낙찰받고 났는데 낙찰을 잘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를 먼저 꼼꼼히 살펴봅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은 날려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낙찰을 잘못 받았다 이랬을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다. 입찰하려고 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매각물건 명세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